안녕하세요. 오렌지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누군가를 위해 이수연 작가가 준비한 따스한 위로의 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프닝은 작가의 말로 대신할게요. 작가님 책 잘 읽었어요. 저를 찾아오는 독자님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전 안쓰러운 표정이 되어버립니다. 저런. 예상치 못한 반응에 독자님들은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책 잘 읽었다는 말에 왜 기뻐하지 않고 저런이라고 말하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공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 얘기나 하는데 공감해버리다니. 대체 독자님은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온 걸까? 그런 생각에 자연스럽게 저런이라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저처럼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 싶으실 거예요. 글쎄요. 어린 시절 가족에게 상처를 가득 받았다는 걸까요? 학교 다니는 내내 친구 하나 없었다는 걸까요? 믿었던 어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걸까요? 고등학교도 때려치우고 알바를 전전하며 10대를 보냈다는 걸까요? 21에 취업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매운 사회 맛을 보았다는 걸까요? 아니면 23세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다는 걸까요? 정신병원 입원 횟수를 7가지 세다가 이제는 몇 번째인지 헷갈릴 정도에 이른 걸 말하는 걸까요? 30이 넘어서도 매일 밤 약을 친구 삼아 잠들고 어쩌면 극단적 시도 끝에 목에 까만 멍이 들고 얼굴이 푸르댕댕해졌던 걸 말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죽지 못해 후회했던 걸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맨날 죽고 싶다고 얘기했으면서도 어찌어찌 또 살아내는 지금의 모습까지 말이죠. 어떤가요? 조금 나열해 보았는데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진 않으시죠? 괜찮습니다. 솔직히 저도 더 많이 말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진 않아서 이 정도만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긴 차차 친해지면 더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우린 어쩌면 꽤 친한 사이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사실 당신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편지를 잔뜩 썼습니다. 다만 편지를 쓰는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어떻게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 온갖 죽음을 떠올리면서도 결국 살아냈던 날들, 이런 것들, 제겐 어쩔 수 없이 벌어졌던 일들이었지만 꼭 모두에게 공감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감한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고 이해한다는 건 읽는 사람도 그 마음의 아픔을 품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누군가의 아픔을 바라고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공감을 받기 위해 쓰는 편지도 아닙니다. 저처럼은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누군가 이 편지에 공감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위해 제 생을 꾹꾹 눌러 담은 이야기,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가까이 끌어당겨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며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숨기지 않고 진심으로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절레절레 흔들기도 하면서 편지는 편하게 낮춤말을 썼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같이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꼭 한 번에 다 읽지 않아도 좋아요. 누군가에게 편지 한 통이라도 받고 싶은 날 하나씩 꺼내어 읽어도 좋습니다. 가장 편한 사람을 떠올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며 읽어도 괜찮습니다.
혹은 그냥 내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라 생각해도 됩니다.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편지라고 생각하며 읽어준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아요. 모진 세상을 살아내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싶은 그런 편지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한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연. 먼저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불편하면서도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해서 그 불편함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은 때 말이야. 택시에서 기사님께 말을 걸어볼까 싶다가도 얘기가 길어질까, 불편한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싶어 라디오만 듣다가 내릴 때도 있어. 의례적으로 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우리가 나눈 대화의 전부지. 그럴 땐 기사님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후렴구만 귓속에서 맴돌아. 진짜 사람의 목소린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어. 날이 꽤나 서늘했거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기 전 하루 정도 먼저 찾아온 추위였지. 튀어나온 손목마디가 시려 소매가 더 긴 코트를 챙겨 입지 않은 걸 후회하며 간 곳은 병원이었어. 늘 습관처럼 찾는 곳. 병원을 습관처럼 다닌다니 좀 이상한가. 여하튼 특별한 날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어.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 이상하게 우울하거나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은 날. 아니, 우울하거나 불안하지 않으면 좋은 거지만 사는 게 원래 그렇잖아. 늘 찾아오던 우울과 불안이 없으니 어쩐지 견딜 수 없게 되더라고. 그 견딜 수 없음에 병원을 찾았어. 그런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하기 싫은 날이었어. 습관처럼 찾긴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모르는 그런 날. 실증이 났던 걸지도 몰라. 당연하게 오가는 말이, 당연하게 오가는 발걸음이. 그래서 땅만 보고 걸었어.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고. 그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앞을 쓱 막아서더라. 그제야 고개를 들고 앞에 선 사람을 쳐다보았어.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셨어. 아주머니는 가만히 내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 그러고는 내 쪽으로 전단지를 내밀며 말했어.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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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그 흘러가는 말이 얼마나 마음 깊이 와닿았는지. 나는 순순히 전단지를 받았어. 날이 추웠지만 병원까지 걸어가는 길에 찬찬히 읽어보기까지 했지. 교회 홍보 전단지더라. 난 종교가 없는데. 그래도 행복하란 말이 너무 와닿아서 차마 전단지를 버릴 수 없었어. 대신 곱게 접어 가방에 넣었어. 행복하라는 아주머니의 말과 마음을 되새기며. 그분은 그날 추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전했을까? 난 몇 번째로 행복하세요를 들은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난 아주머니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인데 행복하라는 말도 별 생각 없이 건넨 인사 같은 걸 텐데 혼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닐까 싶긴 했어. 그래도 난 아주머니의 말이 끝까지 기억에 남았어. 아주머니 얼굴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 그 말은 끝까지 날 따라왔지. 아마도 난 그냥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 행복하라는 말,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위로라는 거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 그날 병원에서 마주한 정신과 주치의가 한 말 가운데
내게 위로가 된 말은 하나도 없었거든. 몇 년을 봐온 사람인데, 내 비밀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참 위로되는 말이 없더라.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것도 교회 전단지를 건네는 아주머니가 전한 행복하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덜컥 위로를 받다니, 그렇게 세상에 위로될 만한 것이 없었나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닌데 말이지. 결국 그 전단지는 어떻게 됐냐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가방 한쪽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다가 가방 안에 커피를 쏟았을 때 젖어서 버리게 됐어. 솔직히 말하면 커피를 쏟기 전까진 가방에 전단지가 들어있다는 사실도 잊고 있었지. 가방에서 너덜너덜해진 전단지를 꺼냈는데 다시 그 말이 떠오르더라. 행복하라는 말. 커피를 쏟아서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오히려 그날의 위로가 떠올라 핏이 굳고 말았어. 아주머니의 바람과 달리 난 아직도 교회에 나가지 않아. 그래도 아주머니가 이 사실을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덕분에 2번이나 위로를 받았다고. 잠시나마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어쩌면 그 아주머니는 신이었는지도 몰라. 다시 말하지만 난 종교가 없어. 전단지를 통해 작은 행복을 나눠주는 작은 신. 언젠가 너도 이 작은 신을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내가 느낀 작은 행복이 내게도 찾아가길 기도할게. 때로는 비밀도 아닌데 말하지 않는 게 편한 것도 있어. 이를테면 내 마음 같은 거, 내가 처한 상황이나 속사정, 감정 같은 건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때가 있지. 그건 뭐랄까, 비밀이라기보단 알리지 않는 것에 가깝달까. 그냥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 돼. 내 목소리를 감추면 누구도 알아챌 수 없어. 나는 늘 그런 쪽이었어. 처음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가족에게 입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 따로 산 지 오래돼서 내가 몇 달 동안 사라져도 모르셨을 거야. 휴대전화 소지도 안 되는 폐쇄병동에 아무도 모르게 입원해서 죽은 듯 살았지. 내 상황을 어디에, 어떻게, 왜 얘기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 마냥 두려웠거든. 마주하는 것이. 어린 시절 아버지가 떠나가셨을 때도 난 왜인지 묻지 않았어. 이혼하셨다는 걸 알게 된 13세 어느 날도 똑같았지. 다음에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한 엄마의 목소리가 벽을 넘어 들려왔다는 사실도 숨겼어. 늦은 새벽, 엄마는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겠지. 실은 다 듣고 있었는데 차라리 엄마의 착각처럼 듣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어린 시절에 난 엄마가 날 미워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 나를 대하는 태도와 오빠를 대하는 모습이 달랐거든. 어떻게든 더 사랑받으려 노력해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았지. 중학교에 입학했던 해 4월은 그 생각을 3살 터울 오빠에게 처음으로 말한 날이었어. 엄마가 날 미워하는 것 같다고,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내게 남은 건 엄마뿐이라고. 몇 월인지 아직까지 기억하는 건 생일을 열흘 남긴 날이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날 밤 난 엄마의 목소리로 그 말을 들었지. 걔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 차갑고 날선 마음이란. 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난 이를 악물었어.
절대 알아선 안 될 비밀을 알아버린 사람처럼 숨을 참았지. 몇 번이고 그때 그 말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어. 그 말 진심이었냐고. 하지만 말을 꺼내기 전에 눈물부터 나오더라. 매일 밤 소리 죽여 울기만 했어. 엄마가 깨지 않게, 내가 더 상처받지 않게.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쾅 닫았던 것 같아. 내 마음을 밖에 말하는 순간 오히려 더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면서, 말하지 않는 게 나를 위한 일이라면서. 아득한 기억이야. 이제 난. 목소리를 내봐. 목에 손을 대고 목소리 떨림을 느껴봐. 이 떨림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떨림이 전해지면 서로의 마음이 통할 수 있을까? 어쩌면 난 그걸 두려워했는지도 몰라. 내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 얘기를 듣는다는 거. 어떤 얘기를 듣게 될지 모르잖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 20대 초반에 처음 만났으니 지금은 그 친구도 나도 30이 넘었지.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손을 맞잡았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 카페에서 한참 수다를 떨다가 술집으로 이동했어. 그런데 카페와 달리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를 하기 어렵더라고. 우리도 왁자지껄했지만 주변이 더 시끄러워서 아예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술에 취하면 다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모양이야.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졌지.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 술 때문이든 무엇이든 다들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얘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큰 소리를 내고 있다고. 친구가 물었어. 다른 데 갈까? 아니, 괜찮아. 난 고개를 저었지. 그러곤 사람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 붉어진 얼굴들 사이로 슬픔과 즐거움이 보였어. 가면을 쓰지 않은 사람들의 생생한 표정과 목소리 하나하나가 느껴졌지. 그렇게 우린 분위기에 젖어들었고 내본 적 없는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 나 또 입원했어. 난 시험 떨어졌어. 얼마 전엔 사기도 당했다니까. 진짜 내가 한심해 죽는 줄 알았어. 하하, 진짜?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알리지 않는 곳에 가까운 얘기들이 아주 큰 소리로 오갔어. 친구와 난 서로의 얘기를 듣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귀를 가까이 대고 과장되게 손을 흔들며 크게, 더 크게 대화했어. 술 기운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풀리더라. 목소리 진동이, 떨림이 마음속 응어리를 밀어내는 느낌이었어. 실컷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처럼 말이야. 그때 알았어. 목소리를 낸다는 건 꽉 막힌 마음을 밀어내는 일이라는 걸. 마음이 소리를 타고 밖으로 나간다는 걸. 모두에게 내 상황을, 감정을, 속마음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 모두에게 날 설득시킬 필요도 없어. 하지만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마음과 생각은 메아리가 되어 계속 내 안을 맴돌겠지. 그러다 너무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지면 난 늘 그렇듯 병원을 찾아 약을 받을 거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한 사람인지도 몰라. 큰 소리로 나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넌 어떤 사람이 떠오르니? 혹시 나인가? 농담이야. 그래도 나라면 기쁠 것 같아.
적당히 시끄러운 곳에 자리 잡고 앉아 더 시끄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 작은 목소리를 크게 소리내보며 속에 있는 얘기들을 주고받지 않을래? 부모님. 이 단어를 입에 담으면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찾아와. 사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 번에 느껴져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안도감, 서글픔, 안쓰러움, 분노. 그냥 뭉뚱그려서 슬픔과 기쁨. 한때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부모님이었듯 너한테도 부모님은 그런 존재더라. 글쓰기 수업을 할 때 19살 된 학생은 유독 부모님에 관한 글을 자주 써왔어.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부터 부모님과 싸운 이야기까지.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그 친구의 부모님은 정말 어렵게 귀한 자식을 얻었다 했지. 그래서 뭐 하나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했대. 그런데 부모님의 바람과 달리 그 친구는 마음이 조금 아팠어. 왜 아픈진 자기도 모르겠다더라. 그냥 어느 순간 우울한 감정이 밀려왔고 모든 것이 싫어졌대.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러웠던 걸까? 사실 그 친구는 사사건건 간섭하는 부모님이 자신을 놓아주길 바랬거든. 그 친구의 행동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갔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님도 점점 지쳐갔지. 스스로 상처내고 아파하는 자식에게 화를 내기 시작한 거야. 사랑과 배려가 넘치던 가족은 그렇게 누구보다도 먼 사이가 돼버렸어. 그 친구의 글을 읽다 보면 마치 세상에 그와 그의 부모님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 가족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위해 서로 희생하는 것 같았지. 하지만 그 안에선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 부모님은 아프지 않은 자식을 바랬고 자식은 그런 자신마저도 이해해주길 바랬어. 사랑하기에 기대하고 기대하기에 실망한 거야. 서로 상처를 주면서도 기대는 줄어들지 않았어. 서로를 지극히 사랑했지만 또 그런 이유로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서로의 모습을 조금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지. 어느 날 한동의 수업에 나오지 않던 그 친구가 다시 수업에 나왔어. 극단적 선택으로 병원에 입원했었대. 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어. 대신 편지를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어. 누구에게라도 좋으니 마음을 마음껏 풀어보라고. 속상한 마음도 다 꺼내서 훌훌 털어버리라고. 그 친구는 내 제안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지. 퇴원 후 만나지 못한 같은 병실 친한 언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선생님. 그중엔 부모님도 있었지. 난 그 친구가 부모님께 쓴 편지를 읽고 물었어. 부모님을 향한 마음은 어때요? 솔직히 답답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잘 지내고 싶어요. 근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대화를 하면 싸우게 되고 부모님은 제가 하는 일에 반대만 하세요. 그래도 함께하고 싶은데. 그럼 이건 어때요? 이 편지를 고쳐서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땐 내 마음보다 상대방 마음을 먼저 살펴봐요. 부모님은 이렇게 느끼겠지만 난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상대 마음을 인정한 뒤에 내 마음을 얘기하면 대화가 좀 더 수월해져요. 어때요?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그 친구와 난 부모님께 쓴 편지를 고쳐나갔어. 부모님에 대한 솔직한 마음과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를
차근차근 적었지. 그 과정을 통해 난 그 친구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 몇 주 뒤 우리는 다시 수업에서 만났어. 나는 그 친구에게 물었지. 편지 부모님께 전했어요? 네, 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처음으로 화도 안 내고 대화할 수 있었어요. 얘기 마치고 밖에 나가 식사도 하고 노래방도 갔어요. 데이트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좋은 시간은 처음이었어요. 그 친구는 용서를 택했어. 그 나이 때 난 부모님을 용서하라는 말을 들으면 화부터 냈는데 그 친구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었지. 나도 미워하던 얘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있어. 역시 부모님이었지. 19은커녕 24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느 날 주치의가 내게 편지를 써보라고 하더라.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보자고. 그때 난 부모님을 떠올렸어. 자식을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자식에게 풀던 엄마. 17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온 것도 그것 때문이었어. 내 돈으로 먹고 살면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 그늘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 그래서 돈을 벌어야 했어.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상처 주는 사람 따위 보고 싶지 않아서. 엄마는 네 맘대로 살 거면 생활비 카드를 내놓으라고 하더라. 난 식탁 위에 던지고 나왔어. 그 뒤 고시원 같은 방에서 지내며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아득바득 갈았지. 그런데 정신병원에서 편지를 쓰던 날 더는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더라. 미워하는 것도 지쳤던 탓일까. 이제는 용서하고 싶었어. 용서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살고 싶었어. 한 글자, 한 문장. 손으로 꾹꾹 눌렀으며 마음을 전했지. 그 편지를 엄마에게 전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 병원 창문 밖으로 하얀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지. 눈이 좋지 않은 엄마 대신에 난 편지를 읽어주었어. 사랑하는 엄마에게. 다 읽기도 전에 눈물이 흘렀지. 엄마는 그날 내게 미안하다고 말했어. 자신의 삶에 치여 너를 돌보지 못했다고. 자식을 먼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힘든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던 거야. 모두가 어리고 힘들었던 거야. 그제야 난 엄마를 끌어안았어. 모든 사람을 용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미워하는 게 마음 편하다면 미워하며 살아도 괜찮아. 다만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미워하는 그만큼 마음도 편하길 바래. 반대로 용서한다면 그만큼 마음이 편하길 바라고. 그런 면에서 나나 그 친구나 실은 비슷했을 거야. 상처받았지만 사랑했고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만 잘 지내고 싶었고 너무 미웠지만 용서하고 싶었고 늦게라도 부모님을 용서한 게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 누군가 떠나기 전에 다시 사랑할 기회를 얻었잖아. 너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 사랑일지 미움일지 혹은 둘 다일지. 부모님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두고두고 마음에 걸려 괜히 집 밖을 서성이는 건 아닌지. 부모님과의 대화가 불편해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건 아닌지. 상처받은 마음 드러내고 얘기하고 싶은데 더 상처받을까봐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건 아닌지.
어쩌면 부모님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었는지도. 지금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미워하는 마음도 괜찮아. 부모님도 우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다만 한 번쯤은 부모님을 향한 감정의 시작이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보자. 오로지 원망뿐이었는지 아니면 사랑이었는지. 그럼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안아줄 용기가 생길지도 몰라. 무엇보다도 상처받은 나를 위해. 난 아직도 엄마를 안았던 나를 기억해. 구름이 유유히 흐르던 창밖의 풍경을. 그때부터 난 상처 준 이를 안아줄 수 있었어. 상처받은 만큼 사랑했기에. 난 정말 거절 못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어. 거절을 못해서 늘 하는 말이 네 해볼게요 였지. 그렇게 일을 잔뜩 떠맡은 다음엔 늘 몸고생 마음고생이었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자리를 따라다니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거절이란 걸 해.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거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엄마 얘기를 엿들었을 때 친하게 어울리던 친구가 뒤에서 욕하고 다닌다는 걸 알았을 때 열심히 일했던 직장에서 싸가지 없단 얘기를 들었을 때 네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냐는 전 애인의 원망 어린 전화를 받았을 때 죽여버리겠다는 이름 모를 이에 연락을 받았을 때 내 전부를 솔직하게 얘기하자 사람들의 눈길이 싸늘해졌을 때 난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 그래도 미움받는 건 도통 익숙해지지가 않더라. 누가 날 미워하는 티가 나면 자리를 피하거나 관계에서 도망쳐버렸어. 내가 날 미워하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이 날 미워하는 마음까지 감당할 순 없었지. 너무 가혹한 일이잖아. 날 싫어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한테나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알게 됐어. 어느 날 아는 언니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 엄청 친하진 않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정도였지. 그런데 가벼운 얘기를 하는 와중에 속 깊은 얘기가 툭툭 튀어나와선 어느새 서로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 그때 내가 말했지. 전 거절을 잘 못해요. 누가 날 미워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언니가 물었어. 혹시 누군가에게 미치도록 미움받았던 경험 있어? 곰곰이 생각해봤어. 누군가 날 싫어한다고 생각한 적은 있는데 그게 미치도록이라고 말할 정도였나? 그냥 싫어한 걸 넘어 미치도록 싫어했었나? 돌이켜보니 내가 피했던 사람들은 서로 껄끄러워하다가 안 보는 사이가 되거나 어떤 계기로 오해가 풀려 잘 지내기도 했던 것 같더라고. 시간이 해결해 준 적도 있고. 미치도록 미움받은 경험은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 머쓱하게 고개를 저었지. 없는 것 같은데요. 난 있어. 누군가에게 미치도록 미움받았던 경험. 머리채도 잡혀봤다니까. 그때 느낀 게 뭔 줄 알아? 어차피 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한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그 사람들한텐 잘해줘도 돌아오는 게 없는 거야. 그 뒤엔 오히려 내 마음대로 행동했어. 차라리 진짜 나쁜 사람이 되어보자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살기 편해지더라. 건드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시해버려. 그게 널 위한 일이야.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
난 한 번도 제대로 미움받아 본 적이 없어서 더 전전긍긍하며 무서워했다는 걸. 먼저 눈치 보느라고 내가 날 괴롭혔다는 걸. 차라리 언니처럼 엄청난 미움을 받았더라면 빨리 알았을 텐데. 아, 세상에 날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내가 뭘 하든 간에 내 멋대로 살아도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는구나 하면서 그 뒤부턴 조금씩 달라지려고 했어. 나쁜 사람이 되면 뭐 어때? 모든 사람에게 잘할 순 없잖아. 사람이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나보다 10년은 더 살아온 그 여성분의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 글쓰기 모임을 진행할 때였는데 우연히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어릴 적부터 시설에 맡겨져 자라왔다는 게 이야기 시작이었어. 부모님이 그분과 언니를 시설에 맡긴 이유는 돈 때문이었대. 감당할 수 없는 가난이었던 거야. 시설 생활도 여유롭진 않았대. 고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시설에서 받는 용돈은 한 달에 10,000원 정도였지. 군것질을 하거나 물건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 성인이 되어 퇴소한 뒤에는 이른 결혼을 했대. 아이까지 낳았지만 그토록 꿈꿔왔던 온화한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자신을 놓아버린 친어머니를 간병해야 했거든.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 모두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을 때 그분이 말했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자신에게 스스로 꽃을 선물하기 시작했다고. 어떤 꽃을 선물하세요? 매일 달라져요. 꽃집에 들러선 마음에 드는 꽃 하나를 사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에게 꽃을 선물하게 됐어요? 아무도 곁에 없다는 걸 안 순간부터 저 자신에게 꽃을 선물하기로 했어요. 저를 사랑하고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삶의 아슬함과 견고함을 동시에 느꼈어.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아서 스스로 꽃을 선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눈앞이 까마득해졌고, 그럼에도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에 마음이 든든했어. 외롭지만 외롭기만 한 삶은 아니었을 거야. 그분의 인생 알고 있었던 거야.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사람에겐 외로움도 상처를 줄 수 없지. 선물을 받는다는 건 언제나 기쁜 일이야. 그런데 자신을 위한 선물은 좀 의미가 다르지. 사전에서는 선물의 의미를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함 또는 그 물건이라고 풀이하고 있어. 그리고 선사한다는 건 존경, 친근, 애정을 뜻을 나타나기 위해 남에게 선물을 주다라는 뜻이지. 선물과 선사하다라는 단어 모두 그 대상이 나가 아니라 남이라고 되어 있어. 선물은 본질적으로 나에게 줄 수 없단 얘기야. 하지만 그분은 남이 아닌 나에게 선물을 주었어. 이때 난 스스로 돌보는 존재가 아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남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나 자신을 나로 인식한 게 아니라 남, 즉 타인으로 인식한 거지. 이게 그분이 말한 나를 사랑하는 숨은 비결일지도 몰라. 우리도 때론 그분처럼 자신을 도움이 필요한 타인으로 인식하고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